어디로 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 봐요. 계속 따라 들어오세요. 예. 불 좀 켜주세요. 어디로 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전진해요. 높이가 1m. 지금 여기는 얕은데요. 예. 저 들어가면은 좀 굉장히 높아져요. 2m 이상 됩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그것은 완전한 침략을 계획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였다. 일본은 이곳 부여에 지하로 통하는 신비스럽고도 거대한 신궁을 지으려 했다.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을 뚫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강력한 식민 통치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8.15 광복으로 이 땅은 독립했고 완성되지 못한 신궁은 일제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패전 50년. 그 사이 일본의 경제는 쉼없이 성장했고 이제 선진국을 압도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패전으로 인한 수치와 빈곤을 경제 성장의 테두리 안에 묻어온 일본. 오늘의 일본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은 어디일까? 정치적으로 일본은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대부분 무소속 출신 후보들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지지하는 당파가 없다는 이른바 무당파층 중심 세대는 30대와 40대입니다. 이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후로 새로 형성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30, 40대의 전후 세대를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 한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는 의식이 약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생활을 중시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다. 이들이 일본 정당을 외면하고 무당파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듯 최근 일본에서는 현실을 부정하고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나라, 개인의 의견보다는 조직과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는 나라, 일본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오음 진리교 사건은 신념을 상실한 일본 사회의 모습이다. 오음 진리교 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한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에서의 공허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쟁 50년이 지난 오늘,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일본의 원폭이 투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본이 원폭 피해국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이 전쟁터에서 행한 일이나 해외 침략을 한 문제들은 일본인들의 의식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인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의식이 전후 교육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국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교육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겐 그들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잠재해 있다. 패전 50년을 기념한 부전 결의, 즉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을 일본의 우익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반대 서명운동으로 부전 결의는 중의원들만의 결의로 매듭지어졌다. 그들은 침략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전쟁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오히려 일본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로 남아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태평스러운 나라입니다. 평화 헌법이 있으니까 군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일본에 적이 쳐들어온다면 손을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참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침략의 역사는 외면한 채 오히려 국방 영토, 즉 당시 소련에게 넘겨진 홋카이도의 반환을 한결같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황을 지켜 세우는 것에 의해 우익의 흐름도 많이 있지만 역시 천황 절대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됩니다. 자신이 그 일로 인해 다시 심한 역할도 감수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침략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0년 남짓 해온 교육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천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숭배한다는 것, 그 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국처럼 불교라는 의지할 곳이 있었지만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부처님 대신에 천황을 모셔왔습니다. 이것은 명치시대 이후 확실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지금까지 남아 천황만을 향해 맹종하는 것을 우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사는 일본에서 명치 시대 이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이르기까지 일본이 행한 침략 전쟁에서 싸우다 숨진 일본 군인과 그 전쟁 와중에서 숨진 일본 민간인들의 명패를 모아둔 사당입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명패를 모아뒀다는 점에서 이곳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 국가들, 특히 일제의 침략 전쟁의 피해자였던 우리 역시 일본 정부 요인들이 이곳을 참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스쿤, 곧 호국을 뜻한다. 이곳에는 245만 3천여 신이 봉안돼 있다. 청일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50여 년의 침략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의 전범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자리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찾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경외스러움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정의 평화와 국가의 장래를 기원한다.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참배객들이 줄을 잇는다. 침략 전쟁의 전사자들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받들고 있는 것이다. 신사 한켠에는 일본 군인들이 조국을 생각하며 전쟁터에서 보낸 사쿠라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곳 지명을 본따서 구단의 벚꽃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군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군가 제목은 군대 동기들의 벚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 내용은 자신이 전쟁터에 싸우다가 죽어서 호국의 신이 된다면 바로 이곳의 벚꽃으로 다시 피어나서 이곳을 찾아온 자신들의 가족들과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어떻게 전쟁을 미화했는지 또 어떻게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죠. 중국 현지에서 보낸 사쿠라 나무는 74년째 전쟁의 영광을 상징하며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자들 역시 동료 전우들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기념하고 있다.
후손에게 길이 남길 일본의 정신으로 조국에 대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기증한 적돌. 이 붉은 돌은 충성심을 담고 있는데 그 정신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침략 전쟁에 참가해 거룩한 신으로 남은 사람들 사이엔 한국인들도 포함돼 있다. 식민 지배 아래 징병으로 끌려가 전쟁에 참여했고 그 후 전사한 일본 군인 틈에 끼어 이곳에 남겨진 한국인,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쟁에 대한 평가와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쟁을 함께했던 사람들 혹은 그것을 기념하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있을 뿐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보면 국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가 확실히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징병제에 소집된 사람들은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취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일본에서는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식민지에서 일본인이 된 한국인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것을 절대 고려하지 않고 전부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명부가 있어도 창씨 계명한 일본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불이 붙기 시작하던 명치 이후 일본의 국민학교 교실에서는 상무 주사위 놀이가 성행했다.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을 심어주는 놀이였는데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 오로지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전사함으로써 국가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놀이는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이루어졌다. 명치 26년에 마땅히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상무주사의 놀이가 생겨났습니다. 출발점이 국민학교 교실인데 올라가는 경로는 육군 대장을 거쳐 야스쿠니 신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주사위가 대단한 것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오면 어떠한 곳으로 간다는 형식으로 분대장격인 소조에서 4가 나오면 성지 야스쿠니 신사로, 다음은 소위라고 하는 곳에서 성지 야스쿠니 신사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사를 하면 가장 빨리 야스쿠니 신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예상했던 대로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로라는 것을 교과서 속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놀이 세계 속에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육군 대장이 되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주사위를 던져 빨리 야스쿠니 신사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야스쿠니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역시 일본 사람들은 침략자로서의 죄의식보다는 당시의 전쟁 상황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전범으로 종말을 맞았지만 히로히토 일왕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의 구심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의 죽음을 전후에 보여준 일본 사람들의 태도는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전쟁을 지속시켰던 구심점이었다. 패전 이후 천황은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히로히토 일왕이 죽기 1년 전인 1988년 가을 일본은 여전히 남아있는 천황의 힘을 확인했다. 천황이 피를 토했다는 보도 이후 각 관공서에 위문소가 설치돼 병문안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인 모두는 천황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했고 그것을 자숙 현상이라고 얘기했다. 명치 헌법이 나온 다음 해에 교육치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육치거는 기본적으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르쳤었습니다. 천황 중심주의를 학교 교육에서는 꼭 가르쳤습니다. 천황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학교에 가면 여러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역사 시간에도, 국어 시간에도, 그리고 음악 시간에도, 그리고 미술 시간에도 전부 배웁니다. 이론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금을 울릴 정도로 감동할 만큼 철저히 가르칩니다. 소박한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아이가 성장해서 20세가 되고 만일 징병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므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동경 우에노에 있는 장어 요리 전문점. 음식 맛보다는 천황가에 장어 요리를 납품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유명한 곳이다. 주인 또한 그것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다. 그들만이 공유하는 아라히토 가미, 즉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천황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네, 역시 손님들도 천황가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입맛은 물론이고 수준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인지 저희들은 언제나 손님에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잘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그런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이런 가게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토 북산 아래에 있는 삼나무 자료 박물관. 천황이 방문한 일화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천황의 숭배자들은 천황이 거처한 곳을 관광지로 정해놓고 있다. 적어도 일본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천황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거부감 없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천황이 일상적으로 생활과 함께한 존재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교토시 좌경구청. 1966년에 태어난 오야코 씨는 올해 나이 29살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서기를 쓰지 않는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모든 문서에는 명치, 대정, 소화, 평성으로 이어지는 천황연호를 쓰고 있다. 소화 61년, 평성 원년 등 천황을 중심으로 출생과 사망 연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오야코 씨는 소화가 천황에 오른 지 41년 후에 태어났고 소화 41년으로 기록돼 있다. 아직도 일본 천황은 일본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천황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명치시대 이후로 일본이 어떻게 천황 중심의 국민국가를 만들어 나갔는지 그리고 일본 국민을 오로지 천황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어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황이 절대적이고 신성한 통치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은 1868년 명치 천황부터였다. 태평양 전쟁의 근본 요인을 더듬어 가다 보면 소화, 대정, 명치 천황 시대까지 오르게 되는데 명치는 침략 전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중의 힘을 천황 중심으로 끌어모았던 것이다. 1868년 3월 명치 천황은 일본 고유의 신을 섬기는 일과 정치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제정일치 조직을 구축한다. 에도 시대까지 절대적인 것이라면 일본의 경우는 부처님입니다. 신은 부처님의 아래이고 제가 이번 책에도 썼습니다만 어떤 절, 어떤 신사도 가장 위는 스님입니다. 그 다음이 관리하고 있는 신관, 그 아래가 천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치시대가 돼서 천황이 신관의 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모두 그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쯔망상을 비롯해서 기홍상 등 이건 모두 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 한 구석에서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명치 시대가 되고 나서 야사카 신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절을 버리고
이제는 신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사카 신사는 매우 붐빕니다. 자급자족 생활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흩어진 나라를 한데 모으는 힘으로 천황을 내세웠던 것이다. 혼란기에 일본 민중을 지배하려 했던 명치천황의 계획은 적중했다. 그 이후부터 일본인들은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참배하며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다. 원래 에도 시대까지 유행했던 이세 신궁 참배라고 하는 것은 농경신을 참배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치 정부는 바로 이 민중들의 이 농경신에 대한 소박한 신앙을 이용하여 국가 신도를 확립해 갔습니다. 즉 1868년부터 1872년까지 국가 신도를 확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천조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과 즉 조상신 천조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신도를 확립해 가면서 나머지 신들 또는 나머지 신사들을 바로 그 밑에 위치 지음으로써 천황과 중심의 국가 신도를 확립해 갔던 것입니다. 명치천황은 농경신앙을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마을마다 그 나름의 특색을 담고 있는 불교의 이미지와 토속 신앙이 섞여 있던 신사는 천황의 뜻과 천황가의 신성함을 모시는 자리로 탈바꿈해갔다. 그것은 결국 전쟁을 준비하는 힘으로 증폭됐던 것이다. 이세라고 하는 곳 역시 국가 신으로서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져가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궁숭경회를 조직했습니다. 숭경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가 아니라 순경, 즉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세를 신앙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형태로 조직된 것입니다. 이세 신궁은 말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한 종교는 아닙니다. 국가, 바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드는 작업은 대일본 제국 헌법으로 구체화됐다. 명치는 일본의 모든 신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으로 천조대신을 내세웠던 것이다. 대일본 제국 헌법 제1조 일본 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천황의 계승은 그 아들로 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함으로 침범될 수 없다. 헌법 아래 합법적으로 천황을 모시기 위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어느덧 천황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러내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만들어졌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 강제합방 등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침략전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정신적인 통일을 위해 민중을 천황에 귀속시켰던 명치천황의 계획은 성공했고 결국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가적인 전쟁 체계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직장과 학교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는 신사 참배가 강요됐고 천황은 일본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신으로 자리 잡아갔다. 참전 군인들에게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엄숙한 의식이 진행됐다. 일본의 신문은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전쟁터의 병사 앞으로 위문품을 보내라는 기사를 매일처럼 써댔다. 민중은 전쟁을 국위선양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일처럼 환영했으며 전쟁은 쉴 새 없이 계속됐다. 그렇게 전쟁은 일본의 근대를 관통했던 것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일본 민중들은 불안한 생활에서의 탈출을 전쟁에서 구했다. 만주 침략 전후와 그에 앞선 수년 동안 금융공황과 세계공황, 농업공황까지 겹쳐 일본을 엄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중심에 있던 천황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했던 교육의 효과는 가미가제 특공대의 활약으로까지 이어진다. 상무주사위를 통해 배운 대로 그들은 몸을 던져 호국 정신을 과시했던 것이다.
천황제라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문화적인 상징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일본 민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일본인이라면 하나로 뭉치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단결하게 하는 중심적인 행은 멀리 고대 이후로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단지 일본이 일시적으로 평화적인 때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막상 또다시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또다시 뭉치게 하는 그런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을 모으려면 절대로 모아지지 않습니다만 천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은 패배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들의 천황은 전쟁의 비참함도 느낄 수 없는 철저한 통치자로 자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후 다시 일어서는 일본의 중심에는 역시 천황이 있었다. 아시아 식민 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천황 숭배는 집요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 배운 걸 갔기 때문에 지금 외운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다 외웠어요. 네. 못 외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 외웠다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못 외운 학생 아이들은 이제 유리를 닦는다든지 또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안 외울 수가 없었어요. 다 외웠습니다. 그거는 학교에 와가지고 집에 보내질 않았어요. 그 외우지 못하면. 외워보시죠. 임무, 수의대, 안내, 이토구, 고쇼, 고왕, 고래, 고갱, 고가, 가이갱, 수의대, 안내, 이토구, 고쇼, 고왕, 고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기억들. 그만큼 식민지 천황 통치 교육은 철저했다. 독립만세 소리가 드높았던 파고다고. 이곳에서도 천황을 통해 민중을 지배하려 했던 일제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억압의 역사 속에서 천황의 계보를 암송해야 했던 사람들은 50년이 흐른 지금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긴 세월을 거슬러 천황의 계보로 들춰진 그 치욕의 역사는 부여에서도 이루어졌다. 일본은 백제의 옛 도읍지인 이곳 부여에 가장 큰 규모로 신궁을 지으려 했습니다. 천황의 절대 복종하려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945년, 그러니까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명치시대 일본인처럼 우리 민족 역시 무력에 의해 천황 숭배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백제의 옛 도읍지인 부여에 신궁을 지으려 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다. 명치 천황이 천황을 내세워 일본 민족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지배했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황국 신민의 자세를 강요했던 것이다. 들어왔는데 저쪽에 가면 지하의 통로를 거쳐 이르는 신궁의 규모는 거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나가 40년부터 시작된 신궁 건립 사업은 1946년에 완공될 계획이었다. 결국 8.15 광복으로 일본의 계획은 좌절됐지만 백제 부흥운동의 협력 관계까지 끌어들여 정신적 지배를 시도했던 일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부여 신궁을 지을 때 많은 인력을 동원해 와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각계각층의 고급 인사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여기 와서 작업을 하고 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 본토에서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 작업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정성스럽게 이 신궁을, 부여 신궁을 짓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미화시키고 승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질 좋은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부여 신궁이 거의 다 건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판리로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그래 그 광복이 되니까 그동안 그 울분에 있던 분통이 터지던 이 부여 주민들이 모두 이곳에 몰려와 가지고서 신궁을 두드려 부수고 또 불사르고 이럽니다. 일본의 음모는 현재 부여 시가지에도 남아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부여를 신궁과 조화를 이루는 신도로 바꿔놓은 것이다. 일제는 일자형의 가로망을 중심에 놓고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건설했고 그 시가지가 굽어 보이는 구소산성 남쪽 기슭에 신궁을 세울 계획이었다. 신궁 건립 계획은 치밀했다. 신궁 건립을 위한 부여 신궁 봉찬회의 배치계는 기부금 모집과 신사 내부 외부의 조경 문제 그리고 성스러운 사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근로봉사대의 운영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다. 신궁 건립의 의미 또한 조심스럽고도 세심하게 꾸며졌다. 백제와 일본의 역사를 들춰내고 서로의 관계를 강조하여 건립 당위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전국 각지에 강제적으로 기부금 모금 단체가 조직되고 본래 일본의 계획대로 신궁 건립은 하나 둘씩 추진돼 갔다. 실제로는 정신지배 정책을 치밀하게 유도하면서 겉으로는 내선일체 사상을 내세웠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혹은 정당하다는 그러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의미에서도 부여신궁은 중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는 신궁 참배는 물론이고 또 이 부여신궁 내에 청소년 한국 신민화를 핵착하기 위한 이 수련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때면 그것이 중견 청년 수련의 도장, 쉽게 얘기하면 황민 연성의 도장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고 또 일본과 백제와의 역사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 그 역사 박물관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여 신궁 건립에 앞서 1919년 7월에 조선 신사가 건립된다. 그것은 수도 서울 남산의 중앙에 세워졌다. 온전한 식민 지배를 이루기 위해 민족 정신을 뿌리채 없애는 신사 참배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들에겐 철저한 민족 분열 정책이 필요했다. 3.1운동으로 들끓는 독립의지를 확인한 후엔 신사 건립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위해 천황을 신격화했듯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도 천황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천황 중심의 신도를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겐 천황은 일본 역사의 영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과 천황의 관계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근대를 전쟁과 함께 열었던 일본은 침략의 역사 그 그늘에 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침략 전쟁의 책임의식도 천황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고 얘기한다. 전후 일본은 그들에게 침략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과거를 바로 알고 평가를 거친 후에 스스로 외면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곳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이다. 일본의 침략사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반성할 기회도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 속엔 여전히 전쟁 사죄 결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문부성의 통제가 가장 심한 것은 근대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해 식민 지배하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고대입니다. 양쪽 다 천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애국심, 즉 일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방해가 될 만한 일본의 불리한 과거 침략의 역사는 되도록이면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교훈으로 하여 보다 좋은 미래를 맞이하자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불리한 과거는 그냥 모르는 게 좋다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0년간 일본인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현재의 일본인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스노다 여사는 명성황후 암살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널리 알린 일본인이다. 10년 전쯤 우연한 기회에 명성황후 암살 사건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도 어린아이까지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일본인은 저를 포함해서 명성황후 암살 사건을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1914년 태생으로서 학교 교육을 통해 이 사건을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교육의 장에서 이것을 제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가 많은데도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대중의 역사 사실의 인식이 크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일 우호 관계라든가 상호 이해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책을 출간하면서 우익들의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스노다 여사는 역사적인 사실을 옳고 바르게 서로 공유해야만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벌써 1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들춰내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애국심이 있는가 하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대학 교수였습니다. 가장 지식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하는 그러한 대학 교수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라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저의 바람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할린 귀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는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있어서도 일본이 역시 진실을 밝히고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인 역시 나빴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이 저지른 일입니다. 저는 그 후에 일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 시대의 죄라고 하는 것 역시 일본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쓴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아직 아시아 어느 국가와도 화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화해하기 어려운 나라는 한국입니다. 나가노, 사쿠라이, 하시모토, 와타나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 전쟁은 정부 강요들에 의해 정당했던 것으로 얘기된다. 전쟁의 책임을 인정치 않고 거듭되는 망언의 뿌리는 천황 아래 맹목적이었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에 닿아있다. 그것이 그들에겐 아직도 큰 힘인 것이다. 자신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했는가, 그런 것을 학문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동시에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선동으로 역사를 보지 않고 확실히 자료의 기초에서 학문으로서 연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침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조선 총독부가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결론을 내서 보지 않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미치는 학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힘을 미칠 것입니다. 근대 일본에서 모든 권력은 천황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정치적 행위는 전부 천황만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황은 진성불가침한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가 일본의 독특한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잘잘못을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있고 소위 시비불감증 상태에 일본은 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식의 정신구조, 그러한 식의 정치구조, 국가구조를 계획하지 아니하는 한 일본은 21세기에 소위 지구촌 시대에 평화공존의 지구촌 시대에 동참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몹시도 부산합니다. 되도록 식민시대의 흔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우리 모두의 열망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전의 교육을 받은 많은 일본 사람들은 주변 국가를 침략했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그 청산의 의미가 우리만의 노력이 아닌지 우려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강제로 이루어졌고 1945년 8월 15일 이 땅은 광복을 맞이했다. 정확히 34년 11개월 17일 동안의 일제 지배는 수탈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천황이라는 베일 속에 가린 일본. 우리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다시 이 땅에 파고든 일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역사는 되묻고 있다.